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직 9급이 우리 기출연습 교재에 보게 되면 2017년도 국가직 9급 상하고 겹쳐서 지금 문제를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습니다. 먼저 1문 보시게 되면은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죠.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 행정주체라고 하게 되면 질판을 보시면 행정주체에는 본래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본래적 행정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본래적 행정주체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는 기타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도시정비조합은 공법인으로서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행정작용하는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 기타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공법상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설립 인가의 법적 성질, 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최근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 공법인을 설립시키고 그 행정주체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단순한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특허의 성격,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도시정비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쪽입니다. 공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공무수탁사위는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다. 그렇죠?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역시 기타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청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우리 법령특강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첫 번째 행정소송법은 2조 2항에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두 번째 행정심판법은 2조 4호에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2조 1호에 그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소송법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2조 2항 말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절차법 이 부분은요 2조 1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조 1호. 경찰과의 사법상 용역계약, 경찰 국가 쪽이죠. 국가 쪽하고 사법상의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업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견인업체. 견인업체는 누구냐 이거죠. 견인업체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책임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대신 일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서, 행정의 보조자는 기술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불이 났을 때 소방 공무원을 도와주는 옆에 있는 사람들, 행정의 대행자, 이게 바로 저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행정의 대행자.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고 했을 때 행정대집행에서 대집행 주체는 스스로 하기도 하고 자기 집행, 그 다음에 제3자 집행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제3자 집행, 용역업체, 여기도 용역업체, 이 용역업체도 역시 행정의 대행자. 여기서 견인업체도 역시 행정의 대행자, 공무수탁사인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이지 행정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한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주체 지위와 함께 행정객체의 지위도 동시에 인정될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소송을 제기하죠. 2번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인이 받은 손해란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라는 것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만 정신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이제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손해라는 것은 이것은 재산적 손해와 함께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된다.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 비재산적 손해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죠.
이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된다라는 부분이 손실보상하고 차이점이었습니다. 손실보상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보면 국가배상법 3조 5항에도 이와 같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국가배상법 3조 5항에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례로는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 잘못 판단했을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헌재가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어차피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있었겠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위반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죠. 법령 위반 인정돼야 되고 이러한 법령 위반에는 엄격한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령 얘기하는 거죠. 성문법령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공소양속, 신의성실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라고 해서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다 이렇게 보고 있죠. 판례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다. 이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협의설하고 그 다음에 광의설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협의설은 뭐랑 똑같이 본다? 취소 소송하고 똑같이 본다 이겁니다. 행정법에 법원에 위반되면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광의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통설이죠. 이게 통설이고 이렇게 됩니다.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사경제 주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직무행위 얘기하는 거고요. 직무행위와 관련돼서는 협의설이 있고 그다음 광의설이 있고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있죠. 최광의설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공권력 행사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보는 것이고 얘는 공법행위 전반이라고 보게 되고 얘는요 모든 행정작용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행정작용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공법행위 전반 이 부분 요게 통설이고 요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한 단계 더 들어가시고요. 하나 더 들어가면은 그것이 권력행위냐 그 다음에 비권력행위냐 이것도 불문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법적행위냐 그리고 사실행위냐 이것도 불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행위냐 부자기행위냐 이것도 불문하게 돼 있고 이쪽으로도 많이 질문이 되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했고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의 자기 의무를 명시한 자기 의무가 있어야지 부작위가 위법 이렇게 될 텐데 자기 의무를 명시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성문법에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재량의 영으로 수축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재량의 영으로 수축 판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 위헌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생명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때는 뭐가 인정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위헌 배제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죠. 위헌 배제 자기 의무,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확보 자기 의무, 위헌 배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에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헌 배제에 나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봤던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저분의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21조, 22조, 23조에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그래서 지금 이제 21조에 있는 사전 통지하고요. 21조에 있는 사전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22조 3항에 있는 의견 제출. 의견 제출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똑같죠. 적용 대상의 범위가 구조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에 대한 문제가 나눠지게 될 테고, 인적 범위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질문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적 범위, 물적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물적 범위와 관련돼서는 이제 불이익 처분 이게 나오게 되겠죠. 불이익 처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당사자 등이라고 했을 때 당사자라는 것은 행정조차법 제2조에 따르게 되면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등이라고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 중에서 누구 행정 절차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참여시킨 이해관계인 말하는 거고요. 불이익 처분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1, 2, 3, 4 들어가서 거부 처분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위승계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가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 처분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3자 이후 행정행위 이론 강에서 이렇게 배웠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판례는 얘는 아니다, 얘는 맞다,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학설이 협의설하고 광의설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협의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침익적 행정행위다, 불이익 처분을 이렇게 보고 있고, 얘는요 부담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질문이 되죠. 기출문제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이고, 얘는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물적 범위와 관련돼서요. 소극적 처분은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부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이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처분이죠. 대통령이 행하는 처분. 대통령이 정현주 사장, KBS 사장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했는데, 그 해임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처분이라고 했죠. 대통령의 처분 맞다. 처분이라고 했고요. 이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적극적 불이익 처분입니다. 해임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불이익 처분으로서 불이익 처분은 21조 사전 통지, 22조 의견 제출, 23조는 공통 처분 절차니까 이유제시 다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의무 부과와 권익 제한이라고 했으니까 의무 부과와 권익 제한이라고 했어요. 의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거죠. 요게 이제 의무 부과와 권익 제한이죠.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내용은 아예 언급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된다.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된다.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줄지 알 수가 없다.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다 불가능한 거죠. 불특정 다수이니까.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도 아니고 행정청이 당사자가 아니다. 직접 상대방이라고 설명 한번 들어갔죠.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인적 범위 들어갔고요. 인적 범위 당사자 이쪽 아니다 처리하고, 그다음 참여하게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여를 안 했다. 참여를 안 한 그냥 이해관계인, 참여를 안 한 제3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하고 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 이름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었었죠. 과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한정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과거에는 여기가 뭐였다? 부법은 공공기관이었다 이겁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가 지금 정보 주체죠. 가해자가 개인정보 처리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쪽이 이제 피고죠. 고의 과실이 없음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피고 쪽에서 가해자 쪽에서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 과실이 있다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고의 과실이 있다를 피해자 원고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하고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 쪽에서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망자,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니까 우선은 개인이어야 됩니다. 개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법인이나 단체 이런 애들은 안 된다 이겁니다. 법인이나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 보호 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 정보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 처리되는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에는요 공공기관이었죠. 과거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기에 국한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얘는 법인 아닌 친구 그 다음에 개인까지 포함하죠. 개인이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었고요. 얘는 지금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에 나왔던 문제에서는요, 이게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거 말고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맡기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문제도 같이 풀어봤었고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다 하게 되면 방통위원장한테 뭐 알려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어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한테 지체 없이 그러한 사실을 통지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방송통신위원회한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5번 가학상 특허인 거 설권적 처분 얘기하는 거죠. 설권적 처분 특허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 그 다음에 변경하는 변권 없애버리는 박권 그래서 설권, 변권, 박권 다 포함을 하는 거죠. 특별히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독점적 권리 설정해주는 특허 형성적 행정입니다. 형성적 행정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매립권자에게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라는 점에서 권리를 설정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고요. 특허가 맞죠. 그 다음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는 앞에서 나왔었네요. 공법인을 설립하거나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서 얘는요. 그 중에서도 권리 능력이죠. 권리 능력을 설정해주는 특허에 해당할 거고요. 얘도 맞네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얘는 대인적 허가죠. 대인적 허가 대상자의 주관적 요소를 심사해서 판단하는 운전면허, 약사면허, 의사면허 이런 것들은 허가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쪽에 있는 건 다 특허라고 했죠.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든 아니면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든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전부 다 특허. 뭐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특허라고 했죠. 기아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권리관계를 즉 신분을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얘는 권리 설정이고 쟤는 권리 능력 설정, 얘는 권리관계 설정, 신분 설정 행위로서 공무원 임명 등과 함께 신분 설정이 특허 맞죠? 재단법인의 전광 변경 허가는 그것이 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학상 인가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요건 아니고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맞고,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사립학교 법인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 요건 사립학교는 어쨌든 학교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니까, 국가가 그 후견인의 지위에서 동의를 해주는 인가죠. 인가니까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모두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미음입니다. 기억, 니은, 리을, 미음 4번 되겠죠. 4번 되고요.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선결 문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행정행위와 관계없는 선결 문제 논의가 나올 리가 없고요. 이런 건 뭐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다 똑같아요. 우리 거랑.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선결 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선결 문제는 그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라고 했을 때 위법 심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효력 심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선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선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 없는 기관, 즉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을 들어가게 되면 권한 없는 기관으로 민사법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형사법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들어가면 평면이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될 테고요. 4개가 나오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효력 부인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효력 부인입니다. 효력 부인 취소 사유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F 걸어서 효력 확인 무효 사유일 때는 아예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국가 배상에 대한 문제가 될 테고 밑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1번, 2번, 3번, 4번, 2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반죄죠. 시정명령 위반죄로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무호가 무면허죄 이런 거에 해당을 하겠죠. 했을 때 얘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법성 추정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을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죠.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가 되면 그 처분에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은 없지만 소외이익은 대집행이 완료가 되었다. 대집행이라고 하게 되면 대집행 실행을 말하는 것이죠. 실행이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확실하게 효력이 소멸해버립니다. 소멸해버리고 소외이익이 없어버리고요. 아예 없고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취소에서의 위법성 확인이 없어도 민사법원이 스스로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 심사할 수가 있고요. 조세의 과온합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갔고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라고 하게 되면 취소 사유,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 생길 수 있고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맞는 얘기고요.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형의 이름이죠. 미성년자가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건이죠. 응시하여 합격해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되지 않은 한 유효하므로 그러니까 취소 사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취소 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법령에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취소 처분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취소 사유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따로 취소 처분을 해야 된다.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을 한다. 범죄 구성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운전면허가 나온 거니까 형사법원이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 사유 그것을 스스로 효력 부인을 할 수가 있어야만 얘가 무면허 운전죄 성립이 되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언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선결 문제로 되는 데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라고 지금 전제를 깔았죠. 예, 무효 사유라고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법원인데, 민사소송인데, 근데 효력심사 문제고, 그런데 무효다. 이렇게 간 겁니다. 무효다. 그럼 당연히 심사할 수 있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예 없으니까 이런 경우엔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당연히 심사할 수가 있고요. 7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그 후에 허가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연장된다, 갱신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강학상 부관 중에서 기한 중에서 종기, 종기인데 그 종기는요, 그것이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갱신기간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들어가면 얘는 적정한 기간을 부여해 줬을 때고, 얘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 단기를 부여했을 때 단기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공단기. 그래서 갱신기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입니다. 만료되기 전까지 연장 신청을 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연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 연장이죠. 자동 연장이 되는 건데, 조건이 붙었죠. 조건이 기간 만료 전까지입니다. 기간 만료 전까지인데, 여기는 만료하였더라도 그 후에입니다. 후에, 만료된 후에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다시 위로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갱신기간의 의미가 아니고 존속기간의 의미로 돼서 더 이상 그것이 갱신 허가의 신청이 아니고 아예 신규 허가의 신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효력은 당연히 상실하고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부가는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로서 정의적,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맞는 얘기고,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정 변경 나왔죠. 그다음에 사후 변경, 사후 부관에는 부관을 새로 붙이는 것도 있지만 있는 부관을 변경, 사후에 하는 것도 사후 부관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허용될 수 없다. 부관의 한계 부분에서 부관으로서의 한계하고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항목 간 영내법의 간 부분이 신뢰보호 원칙, 시간상 한계 문제고요. 여기서 인정되는 게 학설, 제한적 긍정설은 명보동사의 명보동이죠. 사후부관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사후부관의 유보가 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할 때까지가 제한적 긍정설이고, 여기 명보동사에서 사후 부분이 판례가 추가한 부분이고요. 사정 변경을 했을 때도 역시 사후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철회보다 덜 침입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파악하면 되는 거고, 철회에서는요 부동철사 개벽에서 사정 변경 있으니까 철회를 해버릴 수도 있죠. 아예 철회하는 것보단 부관을 한 개 더 붙이는 게 상대방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무효인 부담이 붙은 기부채납 조건 얘기하는 거죠. 기부채납 조건을 붙여놨다 하고 나서 기부채납 행위가 있었다. 기부채납 행위가 이렇게 있었다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것은요, 이 조건은 강학상 부관 중에서 부담 쪽이죠. 부담 쪽이고, 이 행위, 이것은 계약이죠. 얘는 증여계약이 되는 것인데, 이건 서로 별개의 행위다. 완전히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얘가 계약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부관이 취소된다고 하여 뒤에 있는 것이 실효되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더 들어가시게 되면 앞에 거에 부관 쪽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뒤에 거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서로는 완전히 별개의 행위다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행위에 부과된 허가기간은 그 자체 허가기간 들어갔습니다. 허가기간, 이거는 강학상 기한이고요. 기한이면
부담이 아니라 기타 부관이죠. 기한, 조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입니다. 기한, 조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는 기타 부관 들어가시게 되면은 소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송을 다투는 방법에는요,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 취소를 제기하는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담이 있겠고, 그 다음 기타 부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부담은 이거 하면 되는 거고, 이거 기타 부관 안 되는 거고, 이거 안 되는 거고, 이거 되는 거고, 이거 되는 거고, 이거 되는 거고, 이거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자체로서 한 곳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부관이니까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부에 대해서 한 고성을 제기할 수 없다. 거부에 대해서는 한 고성을 제기할 수가 있죠. 틀린 지문입니다. 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류가 하나가 있던데, 설정된 재량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적법이다. 그 얘기죠. 그 재량권 행사, 재량행위는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는 행정행위는 적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판례 입장이죠. 이런 경우에는 계속 나왔던 얘기죠. 행정규칙 들어가시고, 행정규칙이 있죠. 그 행정규칙이 있는데, 행정규칙을 준수했을 때, 위반했을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행정규칙을 준수했을 때 법규명령이면 바로 적법이죠. 위반했을 때 법규명령이면 바로 위법이죠. 그런데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량준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그랬을 때 여기를 보지 말라고 했죠. 판례가 재량준칙이 있으니까 여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고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지 등을 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위법이면 얘도 위법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가 적법이면 얘도 적법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위반됐을 때 법규명령이면 바로 위법이겠지만 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기구속의 원칙이죠.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테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이게 문제가 오릅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는 부령은 이게 당시에 기획재정부령인데, 그 행정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 이게 틀렸기 때문에 2번도 사실은 답입니다. 사실은 2번도 답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런 바보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겠고요. 공공기관 운영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의 제정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그냥 제한 이렇게 했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장, 여기까지만 인정을 했었습니다. 처분성 얘기하는 거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의 처분성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수인 하명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까지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는 공기업하고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준정부기관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수도권 매립지 공사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 둘까지는 처분성을 인정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당연히 수인 하명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처분 아닙니다. 얘는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부령으로 기획재정부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령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지금 위임 규정이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겠죠. 위임을 하면서 뭘 위임을 했냐면, 얘가 저렇게만 주면 뭐 문제 못 푸는 건데 그냥 결론 외워두시고요. 처분 기준입니다. 처분 기준. 이거를 위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입찰 참가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건 부분, 그럼 뭐라고 쓸까? 제한 기준? 예, 제한 기준. 이거를 위임한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위임한 게 아니에요. 허가 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재적 처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그럼 이제 통일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재량 행위 부분에서 법률 효과 부분에 대한 재량 준칙, 정하라고 위임을 한 거예요. 이걸 위임을 한 거지, 법률 요건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 입찰 참가적 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요건 위임을 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새로운 또 요건을 넣어가지고 제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형이 만들어졌어요. 이 불형을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죠. 의무에 대한 문제니까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되는 위임 명령인데, 보시다시피 위임이 없습니다. 위임이 없을 때 판례는 뭐라고 처리합니까? 무효라고 보지 말고 그냥 해도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행정규칙이라고 그냥 봐둬라.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행정규칙. 이게 재량준칙입니다. 여기가 재량준칙입니다. 여기서 재량준칙인데, 얼출자신 교수님은 행정입법이 뭔지를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판례를 전혀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법규명령이 아니다라고 내고 싶었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건 심각한 공부 부족의 문제를 드러내었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되었다.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이 되었다. 행정처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른 자기구속, 아예 행정관행 있으니까 자기구속 원칙 적용하는 데 아무 문제 전혀 없고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법규 플러스 행규죠. 법규 플러스 행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고 그 과징금의 처분 기준입니다. 법률 효과 부분 재량준칙을 제정을 한 거죠. A 사유면 얼마, B 사유면 얼마, C 사유면 얼마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것은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한설, 상한설 말하고 있고 특정 금액을 정한 것이다. 기준설을 말하고 있는 건데 판례는 이건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했죠. 최고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재량권을 부여한 상위 법률의 정면으로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이라는 대법원의 해석은 불가피했습니다. 불가피했으니까 상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학설의 이름을 반영한 거죠. 판례에 최고 한도액이라는 표현을 사용은 하지 않고 출제를 한 문제입니다. 9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 행정상 강제징수 대강이직이죠. 행정 강제의 핵심은 강제 집행이 원칙이고 즉시 강제가 예외고, 그리고 강제 집행에는 대강 이직이 있죠. 강제 집행 작고하면 대강 이직해버리죠. 행정 대집행, 행정상 강제 징수,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중에 강제 징수 얘기하고 있고요. 금전급부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얘는 대체적인 자기 의무죠. 얘는 금전급부 의무를 얘는 모든 의무죠. 얘는 모든 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금전급부 의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맞고요. 독촉만으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이번에는 소멸시효입니다. 이번에는 소멸시효. 권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되는 거죠. 이걸 중단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 권리 행사에 의사가 전달되면 되는 거죠.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시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건데, 독촉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 돈을 받겠다라는 권리 행사의 의지를 충분히 밝힌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이 맞지만 독촉압류, 공매, 청산 얘기하는 거죠. 독촉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독촉과 얘네들이 이제 체납처분 절차가 되는 거죠. 체납처분 절차. 얘는 이제 준법률의 이제 통지로서 처분이고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하명 처분이고요. 얘는 대리로서의 처분이고요. 얘는 처분 아니고 그냥 돈뿐바이죠. 돈뿐바이.
들어갔을 때 이게 공매의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써있죠. 국세징수법에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경매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경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경매 방식으로 안 하고 원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 방식도 허용될 수가 있다고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건 행정행위다 그렇다. 공매는 행정행위 대리죠. 대리가 되는 거고 비교할 것은 공매 결정이죠. 공매 결정은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고 공매 통지죠. 공매 통지는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고 결정과 통지 아니고 공매는 처분이고 대리다. 이거를 묻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부가 뭐 부가라는 말 잘 쓰지 않는데 대부료부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부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사용수익허가 비교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얘는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말하는 것이고 대부계약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일반재산 말하는 거죠. 일반재산 말하는 겁니다. 일반 재산 지금 사법상 계약, 사법관계, 저건 사법상 계약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용료 내라, 대부료 내라라고 하는 건 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사항을 이행하라, 사법상의 이행 청구에 불과하다 이거죠.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라고 한 것밖에 없는 거고요.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부과는 처분성이 없다. 행정재산 이거죠. 이번에는 행정재 이쪽 간 거고요.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았으니까 32조에 따라서 32조 국유재산법 32조에 따라 사용료 부과를 할 텐데 요거는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죠. 틀렸고요. 32조, 36조, 72조, 73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얘는 사방금연 이거죠. 사방금연 이겁니다. 들어갔을 때 사용료의 징수, 일방적인 취소철회, 변상금의 징수, 연체료의 징수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행위고 권력행위는 다 처분이죠. 처분성 인정이 되는 게 맞고 농지계량조합 직원에 대한 문제. 농지계량조합 직원은 유명한 사건이죠. 특별권력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특별권력관계다 이거죠. 특별권력관계는 근조감사라는 국가 영역이죠. 국가 영역. 그래서 근무관계죠. 공법상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죠. 공법상 감독관계죠. 공법상 사단관계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국가하고 조합하고의 관계, 그리고 저기에는 직원하고의 관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된다? 공법상 감독관계다. 이거는 공법상 감독관계로서 특별권력관계. 얘네 둘의 관계는 이건 공법상 사단관계다.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니까 한쪽의 우월적 지위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행정법 관계로 봐서 그 처분성 인정되면 사법심사 허용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사의 기소에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항상 요거 이렇게 두 개 비교합니다. 이 친구는 특별권력관계, 요게 이제 일반입니다. 요게 일반적인 상황 얘기하는 거죠. 기소의 면허를 취소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위탁받은 공무의 범위가 아니라 인사조치다 이거죠. 인사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금복공단 소속 직원,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소속 직원 이런 식의 근무관계 얘기하는 거죠. 근무관계, 근로관계는 사법관계다. 사법관계니까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